안녕하세요. 박성훈 회계사입니다. 스타트업과 회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째 강의, 투자 관련 용어 및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복식 부위라든가 재무 상태표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지루하고 사실 안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내용이 뭐예요? 정말 기업 가치를 크게 받아서 투자를 받았다더라. 아니 해서 인수를 해갔다더라. 특히 구글이 인수해갔다. 이런 것들은 기사에 항상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기본 용어들이나 지분이 뭔지 이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정말 새로운 예를 들면 투자자가 나타나서 당신 회사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대화를 넘어서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좀 걸러내는데도 최소한의 지식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지분율과 희석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은 친구 3명에서 회사를 한번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박철수, 그리고 김영희, 황상정 이렇게 3명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박철수라는 사람이 가장 주도를 해서 하고 내가 대표이사를 할게 라고 하고, 그리고 회사에 자본금도 많이 넣었죠.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 회사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자본금 납입은 다 해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절차도 필요하실 테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100만 주 주식을 발행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한 주당 그냥 1원으로 발행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박철수 이 사람이 내가 대표니까 그래도 지분 한 50%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럼 50만 원을 넣을게. 그럼 김영희가 그럼 난 30% 30만 원, 황상정이 20만 원 넣어서 20% 지분을 가져가실 수 있죠. 지금 이제 신주 발행 형태의 투자라는 표의 왼쪽을 한번 보시면 투자 전이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투자 전을 보시면은 주식의 합계는 얼마로 돼 있죠? 100만 주라고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50만 주, 30만 주, 20만 주에서 이거 나누면은 지분을 50%, 30%, 20%. 이 정도는 되게 간단한 산수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키워요. 그리고 물건도 잘 팔고 직원도 고용하고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VC 캐피탈이라는 것이 접근해 와요. 당신 회사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 혹시 받을 의향이 있냐? 근데 마침 이 회사에서도 우리가 좀 공장도 증설을 해야 되고 좀 직원도 더 뽑아야 돼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받겠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그럼 그래서 얼마를 투자해 줄 건데, 그리고 그럼 당신 내가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 건데,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와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좋아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와서 내가 100만 원 투자해 줄게. 그리고 당신의 지분 주식 다 내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노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야겠죠. 반대로 내가 10억을 투자해 줄게. 근데 나한테는 지분을 한 10%만 주면 돼.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얼마만큼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새로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25만 주를 나는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25만 주를 새롭게 발행을 하면은 주주 구성이 어떻게 변하나요? 투자 후를 한번 보실까요? 회사에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다고 했죠. 그럼 기존에 주주 3명의 주식 수가 변하나요? 변할 리가 없죠.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주식을 판 것도 없고 새로 산 것도 없잖아요. 그럼 대표이사 50만 주, 김영희 30만 주, 황상정 20만 주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식이 새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5만 주가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주식의 총계가 바뀌겠죠. 얼마죠? 앞에서는 100만 주였는데 이제는 125만 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식은 40%로 줄어들고, 김영희의 지분율도 30%에서 24%, 황삼정의 주식 수도 16%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희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묽어졌다는 의미예요. 원래 기존의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50%에서 나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옴으로써 주식이 더 발행되고 지분율이 낮아진 거죠. 회사의 신주 발행으로 주식 수 및 자본이 모두 증가하게 됐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뭐 한 주당 얼마의 발행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본이 늘어났죠? 그리고 회사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회사는 지금 대표이사가 돈을 챙겼나요? 뭐 아니면은 뭐 김영희, 황상정이 돈을 가지게 됐나요? 아니죠. 이 돈은 회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및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이 되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희석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지분이 어느 정도 내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겠죠. 만약에 VC 캐피탈이 우리한테 100만 주를 발행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발행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총 주식수가 얼마가 되나요? 200만 주가 되겠죠. 그러면 VC 캐피탈의 지분율은 50%가 됩니다.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 합계가 50%가 되겠죠. 그럼 극단적으로 VC 캐피탈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고, 만약에 100만 주보다 더 발행했다고 하면은 아예 사실상 회사를 넘기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받고 나면은 실제 얘네가 뭐 투자자들이 주식을 몇 주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럼 지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럼 우리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번만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통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첫 번째에서 예를 들면 뭐 VC 캐피탈이 주식을 40%를 가져가게 됐다. 이러면은 지금 내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안심하면 안 되죠. 왜냐면 2차, 3차 투자가 진행되면은 경영진의 지분이 계속 더 낮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럼 지분을 최소한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야 2차 투자를 받고 3차 투자를 받고 경영권을 계속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안에서 구주 인수의 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 투자자는 동일해요. 근데 투자자가 와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회사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마침 김영희, 황상정이 대표이사랑 사이도 좀 안 좋고, 아니면은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그냥 내 지분을 판다고 하는 거예요. VC 캐피탈에서는 뭐 사실 이 회사 신주를 내가 가져가나, 아니면은 뭐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거나, 어쨌든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김영희, 황상정의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주식수 합계는 안 바뀌죠. 왜냐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대표이사의 일단 주식수와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김영희와 황상정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팔았던 주식은 VC 캐피탈의 주식으로 가게 되고, VC 캐피탈의 지분율이 25%로 가게 되죠. 이럴 때 회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즉 회사의 주주들끼리 나 이 주식 줘, 그래? 얼마에 사?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 회사의 주식을 아까 제가 1원에 처음에 발행했다고 했죠. 근데 회사가 잘 돼서 VC 캐피탈이 이 회사 한 주에 내가 그럼 1,000원에 살 때라고 하면은 김영희, 황상정은 되게 많은 돈을 벌고 회사의 주식을 넘기는 거겠죠. 하지만 회사에는 단 1원의 자금도 들어오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이사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게 없고 주식 총량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추가 관련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표는 신주 발행 형태의 그대로 표인데, 밑에 이제 VC 캐피탈이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당신 회사 프리머니 밸류 100억으로 하고 포스트머니 밸류는 125억으로 해서 우리가 포스트머니 밸류 기준으로 지분을 20% 가져갈게요. 그리고 투자는 그냥 보통주가 아니라 우리 RCPS로 하면 좋겠습니다. RCPS 한 주는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안 와닿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업계에서 쓰는 용어, 제가 회계는 뭐라고 했었죠?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프리머니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금 얼마로 쳐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100억, 지금 내가 그럼 대표이사가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이사의 지분을 50억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의미이고요. 포스트머니는 내가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에 투자한 후의 가치가 이제 12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VC 캐피탈이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거야? 프리머니 100억이고 포스트가 125억이면은 쉽게 말해 내가 25억을 투자를 해서 25만 주의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고
지분은 20%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RCP에서도 투자를 하겠다. 뭐 이것도 투자의 한 형태인데요. 내가 그냥 보통주, 쉽게 말해 그냥 하나의 주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이거를 뭐 보통주로 원하면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하면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우선주, 예를 들면 배당을 받아갈 때 우선 받아가겠다. 이런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뭐 받아가겠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유리하죠. 그러면은 이건 다 협상의 영역이에요. 내가 정말 돈이 급하면은 이런 조건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이 필요 없으면은 싫다, 나랑 동일한 조건으로 보통주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로 넘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숫자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매출에서 우리가 이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남죠?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 회사가 본업을 통해서 그래 얼마를 벌었냐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 즉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100억 매출을 올려서 10억 영업이익을 올린 것과 1000억 매출을 올려서 10억 영업이익을 올린 것,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전자가 더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핏 보면 매출 1000억이나 되면 그만큼 시장 점유율도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쉽게 말해 마진율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가 매입하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가율이 1%만 올라가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익률이 빵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남겼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서, 아니면 원가 구조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되게 다양한 이유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익률이 낮은 거겠죠. 반대로 이 회사가 내가 100만원치를 팔아서 10만원을 남긴단 말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선두주자라거나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애플은 영업이익률 30%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아이폰 만들면 다 사잖아요. 아이폰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잖아요. 그만큼 쓸만한 가치도 있고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샤오미가 또 애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다. 여러분 사실 건가요? 안 사겠죠. 샤오미 애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팔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샤오미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그보다 낮겠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한 20% 정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사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왜 이 정도 나올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거의 독과점을 사실 하고 있죠. 그러면은 되게 말해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기차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자동차 부품사들은 납품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현기차는 이런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너네 좀 단가 좀 낮춰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지위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은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영업이익률만 봐도 이 회사의 지금 시장의 지위가 어떻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구나 충분히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정말 그래 영업이익도 좋은데 그래 얼마를 벌었는데 라는 지표인 거죠. 사실 영업이익을 잘 벌어도 갑자기 일회성 항목으로 아니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 나서 회사에 돈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남았냐 이걸 보여주는 게 당기순이익률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건데요. 회사의 자본 구조에서 부채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200%라면은 부채 대 자본이 1대2로 있다는 예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자본금을 1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이러면 부채 비율이 200%가 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제 또 볼 때 유의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측정 가능한 것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자산의 정의를 1강에서 얘기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장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죠? 이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브랜드 충분히 미래 이코노미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정확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도 장부가는 변하지 않는다.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재고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게 실제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에 반영이 되겠죠. 그거를 뭐 팔기도 전에 미리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장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미래의 비전 같은 것들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돈을 지불했다고 비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면 이게 비용이다. 근데 내가 돈을 내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와요. 근데 이 컴퓨터로 내가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할 거고 개발자들이 이걸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회사가 비용인가요? 아니죠. 컴퓨터라는 되게 중요한 자산을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 나갔다고 비용은 아니다. 반대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비용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스톡옵션을 발행했다. 지금 돈이 당장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뭔가 회사에서 종업원들한테 보상을 해준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증감은 손익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자본의 증감, 쉽게 말해 투자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회사가 주된 영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손익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저는 다릅니다.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그 목적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는 정확한 재무 성과 그리고 상태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세무회계는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매출하고 원가를 같이 누락하면 재무회계상은 되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단기 순이익은 어떨까요? 사실 똑같이 나오겠죠. 내가 매출하고 원가를 동일한 금액을 누락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거기서 거기서 나타나는 세금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 세금 받는 입장에서 뭐 그래 너네가 어쨌든 세금만 잘 계산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목적이 충분히 다른 거죠. 그리고 투자 관련 주요 용어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성장하면은 주식으로 전환하고 안 되면 상환한다.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투자자한테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회사가 잘 되면은 같이 내가 주식을 해서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거고 안 되면은 다시 상환을 받겠다는 거니까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마찬가지고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 사채입니다. 전환 사채와 유사한데 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EP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투자 조건 계약서 같은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죠. 스타트업 이익이 충분히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꼭 어떻게 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들 스타트업 대표가 2년 뒤에 이 회사 우리 회사는 이익이 나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익이 안 나시면 어쩔 거예요? 라고 해서 그럼 BEP를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손익과 비용이 동일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손익 분기점을 도달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직 인베스터, 파이낸셜 인베스터, IPO, M&A, 엑싯, 풋옵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사실 특별한 미사 여부 없이 많이 사용될 텐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되게 간단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사실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